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나이 60대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정말 순둥순둥한 아들을 키우는 일에 평생을 다 바친 여성입니다. 제 인생 최대의 업적이 아들을 키운 일이라서 아들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우리 아들이기에 인사말의 이야기를 덮어보았습니다. 저도 참 아들 하나 키우면서 구중일을 도맡아 하며 제 인생의 기구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왔지만 그 어떤 일들보다 우리 아들과의 일이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러 온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생생하게 전달이 될지 고민이 깊은 밤입니다만 일단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른을 질질 끌어봐야 여러분들의 인내심만 떨어뜨릴 테니 지금부터 진짜 제 인생 이야기, 정말 뒤통수 제대로 맞춘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들은 앞서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상당한 순둥이였습니다. 우는 법조차 잊어버린 아이처럼 항상 방싯방싯 웃기만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나이에 시집을 오게 되어서 우리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요. 정말 제가 아들을 낳지 않았더라면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저희 시모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그런 엄청난 사람이었죠. 딱 어떤 이미지인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저희 시모는 정말 시집살이의 대가라고 해도 부족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저를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따로 분가를 했던 것이 아니라 남편과 저는 시댁에서 시모를 모시고 함께 살았었는데 한겨울에도 뜨거운 물로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저희 시댁에서 항상 구박을 받아야만 했던 처지로 본인의 아들을 꼬드겨 어린 나이에 시집을 오게 된 못된 며느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매일같이 저는 밥을 하는 기계이자 집안을 청소하는 기계였고 시댁에서 지내고 있는 1년에 15번 울리는 제사 준비는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매일같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했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은 저의 마음을 좀 먹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너는 태어나서 잘한 일이라고는 똑똑거비 같은 손주 녀석 낳은 일 말고는 하나도 없다. 네가 집안일을 잘하기라도 하니 뭘 하니? 늘 제사 준비를 할 때에도 이쪽 저쪽 부산스럽기만 하고 똑바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네 부모는 널 낳고 미역국이나 제대로 먹었다냐? 어디 칠푼이 같은 년을 낳아서는 쫓겨나지만 않았으면 다행이다. 그리고 내가 분명 홍사과를 두라고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청사과를 가져와서는 지아비한테 먹이고 앉았어? 우리 아들은 홍국을 더 좋아한다는 걸 몰라서 그래. 어디서 똑똑한 며느리 좀 얻어보나 했더니만 정신도 빠지고 나사도 하나 빠진 년이 굴러들어와서 자리를 차지고 앉았네. 아이고 내 속이야. 제가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을 하고 남편이랑 눈이 맞게 되는 바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였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별의별 막말을 다 하셨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 결혼을 하고 싶었었냐?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저를 쫓아다니며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졸랐고 집안에 재산이 꽤 많았던 시댁에 저를 시집 보내고 싶었던 부모님이 남편과 결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팔려왔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남편은 친정을 향해 무리한 공세를 퍼부었고 저희 부모님은 이 정도 재력이면 우리 딸이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겠거니 하신 겁니다. 이런 막장의 성격까지 괴팍한 시모가 존재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시고 저를 이 지옥의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시골 촌구석 중에서도 구석에서 평생을 살아오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땅 부잣집에 시집가는 것이 인생을 꽃피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얼굴 하나는 꽤 반반했기 때문에 남편도 저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시모의 시집살이를
조금 더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항상 저에게 제가 견디기 힘들 정도의 폭언을 쏟아내셨고 저는 그런 시모에게 꼼짝도 못하는 멍청한 며느리였습니다. 망할년 아주 팔자가 펴도 한참 폈지. 네가 이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는 거 말고 하는 게 뭐가 있어? 어디 죽상을 하고 집안을 돌아다녀. 번듯하게 대학이라도 나왔으면 모를까.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주제에 우리 손주머리가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 우리 손주머리가 범상치 않으면 둘째는 다른 며느리 배에서 볼 테니 그런 줄 알고 살아. 항상 제 자존심을 깎아내리기 위해 애를 쓰시던 시모에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밭일을 하고 막걸리를 한 잔 걸친 뒤 평소와 다름없이 경운기를 운전하던 남편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의 경운기는 논으로 대굴대굴 굴러 처박히게 되었고 그 경운기에 타고 있던 남편은 경운기 밑에 깔리게 되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논두렁에 처박혀 죽은 것입니다. 게다가 남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였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아무런 보상조차 받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떠나버리자 시모는 그 모든 책임이 다 저에게 있다는 것 마냥 저를 더 괴롭히기 시작하셨습니다. 도대체 네 인생이 얼마나 드세길래 하나뿐인 우리 아들의 목숨까지 이렇게 일찍 보내버리냐는 말이야. 내가 속이 터져서 못 살겠다 정말. 어머님, 저도 남편을 잃은 불쌍한 여자예요. 어떻게 남편의 상이 끝나자마자 그런 소리를 저에게 하실 수 있어요. 네가 지금 우리 아들 없다고 나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게야? 어디 시어미가 하늘 같은 줄도 모르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대들어? 네가 우리 아들 잡아먹은 거라는 걸 내가 모를 것 같아서 이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갈 아이가 아니었다고. 시모는 저에게 제가 남편을 잡아먹어서 이사달이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시모의 모진 구박을 다 견뎌내면서 아들을 키워내야만 했습니다. 그 집을 아들과 함께 도망쳐 나왔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제 수중에 돈이라고는 합의조차 없었고 친정도 비빌 구석이 되어주었던 것이 아니라서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 살 한 살 더 먹어 시모의 꾸짖음이 부당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제 편을 들어주기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시모는 알아눕기 시작했습니다. 방바닥에 드러누워서 내가 일찍 죽어야지, 내가 우리 아들 곁으로 가야지 하시며 거짓 눈물을 흘려대니 결국에는 제가 사과를 하고 마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더 지난 어느 날 자꾸만 깜빡깜빡 하시던 시모가 치매라는 몹쓸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의 죽음을 잊어버리고 한겨울에 남편을 찾으러 가야 한다면서 뛰쳐나갔다가 길에서 봉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이토록 허망하게 한 줌의 죄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었기에 저는 허탈한 기분까지 들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꽁꽁 싸매고 있던 모든 재산이 어이없는 죽음으로 인해서 모조리 다 저에게 상속이 되었고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아들과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시골 동네에서도 영재 소리를 듣는 천재였기 때문에 과감하게 저는 물려받은 땅이며 집이며 모두 정리를 하고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모의 재산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땅을 다 팔고 나니까 돈이 꽤 되더라고요. 한순간에 큰 재산이 생긴 저는 그 돈을 들고 서울에 있는 학군이 좋다고 소문이 난 동네에 자리를 잡고 아들의 뒷바라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었는데 저희 모자가 살던 곳이 강원도 깡촌 시골 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심한 강원도 사투리를 사용했었고 저희 모자 또한 강원도 사투리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서울 말씨를 전혀 사용하지 못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 아들은 학급을 배정받고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자마자 같은 반 아이들에게서 시골 냄새가 난다며 놀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싫은 소리를 한 번도 하지 못하는 순둥이였기 때문에 그 놀림을 고스란히 다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급식에서 감자라도 나오게 되면 우리 아들에게 그 못된 놈들이 글쎄 강원도에서 왔으니 감자나 먹으라면서 그 반찬들을 전부 아들 식판에 쏟아부었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모진 일은 우리 아들에게 시키기 일쑤였으며 성적이 잘 나오는 우리 아들에게 시골에서 온 주제에 공부를 잘하는 게 이상하다며 선생님을 의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심으로만 끝이 났으면 다행인데 그걸 담임 선생님에게 일러 바쳐서 우리 아들은 졸지에 시험을 컨닝했다는 의심을 사게 되었고 진땀을 빼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학교에 출석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의기소침해지는 것도 모자라 시름시름 앓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저는 그런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짐작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왔다고 소라도 키웠던 것 아니냐고 소똥 냄새가 난다고 놀리고 교과서를 찍는 행위 또한 기본이었고요. 청소를 하는 날이면 우리 아들에게 모조리 다 맡겼다고 하더군요. 착한 우리 아들은 찍소리 한번 못하고 더 큰 보복을 당할까봐 무서워 그 못된 놈들이 시키는 대로 착실하게 잡일을 하고 있었고요. 불량 학생들이 피우는 담배도 우리 아들 주머니에 몰래 넣어놓거나 피우던 담배로 우리 아들을 괴롭히는 행위도 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우리 아들 팔에 있는 화상 자국을 보고 뭐냐고 물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저 다쳤다는 아들의 말을 믿고 넘어갔습니다. 우리 아들은 학창시절에 당했던 트라우마로 인해서 불량학생,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혐오가 생겼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담배는 입에도 대본 적이 없는 놈입니다. 아들은 버티다 못해서 저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도 하지 않고 혼을 내기만 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않고 무슨 생활을 어떻게 하고 지낼 거야. 사람이 학교는 무조건 졸업해야 한다. 이래서 대학은 어떻게 갈래? 나중에 취업할 때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우리 아들은 제가 시모에게 그렇게 당할 때마다 제 편을 들어주었던 아이였는데 저는 아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늘 강요만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반 아이들의 괴롭힘이 도를 지나치자 우리 아들은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면서 저에게 모든 히스테리를 다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습니다. 저는 바로 학교에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이고 교장, 교무부장 할 것 없이 사태에 대해 고발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놈들이 돈도 꽤 있는 집안이고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계속 쉬쉬하려고 하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수능 준비로 예민해서 그런 겁니다. 애들끼리는 다 다투고 그럴 수도 있죠. 제가 화해시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원도 시골에서 왔다고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는 겁니까? 선생이고 학생이고 하나같이 전부 어떻게. 두고 보세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학교폭력위원회라는 게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선생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버리고 피해자들이 억울하게도 숨어 지내야 하는 그런 불편한 상황만 쭉 존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겠다는 아들에게 자퇴를 한 뒤에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대학에 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1년이라는 시간을 꿋꿋하게 버텨냈지만 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해자들을 봐야 한다는 것이 너무 무섭다고 자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자퇴를 하던 그날까지도 가해자놈들은 뻔뻔하게 웃으면서 나타나 저와 아들을 조롱하고 의지가 없는 놈이라며 놀려댔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도 우리 아들을 조롱하는 것을 멈추지 않던 그놈들에게
깊은 분노가 일었고 그 자리에서 참지 못하고 그놈들의 뺨을 갈겨버렸습니다. 세차게 연달아 뺨을 갈겨대자 그들도 어찌하지 못하고 뺨만 부여잡고 저와 아들을 바라보더라고요. 어른의 분노에 이렇게 수그러들 아이들인데 어찌 그리 고약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건지 정말 신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고소를 하고 싶다면 어디 끝까지 해보거라. 앞으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무슨 일을 하던 나는 기필코 복수를 하고 말 테야. 그 뒤로 아들 손을 잡고 학교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 또 한 번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바로 교육청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학교에 태어난 작태를 고발했고 이 사건은 꽤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희 모자를 취재하겠다는 기자도 나타났고 학교 폭력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동안 쉬쉬하면서 지내기 바빴는데 그 일로 다들 고개를 들고 일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가해자들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저희 모자를 찾아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저희 모자는 그들을 용서해주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학교에서 피해자인 우리 아들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교사들은 대거 물거리가 되고 우리 아들은 마음을 다잡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게 의외로 잘 맞는지 문제집을 반복해서 풀어가며 공부를 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우리 아들이 너무나도 대견했습니다. 우리 아들의 의지력은 정말 대단했기에 검정고시를 한 번에 다 통과를 하게 되었고 2년이라는 시간을 스스로 노력한 끝에 명문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이 국내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 제가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우리 아들은 학교 생활을 참으로 열심히 했고 군대도 건강하게 무사하게 다녀왔으며 대학을 졸업한 이후 탄탄대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들이 전부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대견하던지 우리 아들의 어깨를 절로 쓰다듬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의 재산을 물려받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면 응당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은 앞으로 자기 걱정을 할 일은 없을 거라며 큰 소리를 떵떵 치는데 너무나도 대견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 아들이 34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친구인 줄만 알았지 그 사람이 여자친구일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었습니다. 아들이 식당에 저를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하는데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 여자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게 생긴 여자였는데 저는 예상치 못한 일에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소개해주는 자리라면 적어도 미리 언지를 해주어야 제가 준비도 하고 꾸미기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저는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소리도 들어보질 못했고 이렇게 예쁜 여자가 아들의 여자친구일 것이라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당황함에 놀라서 물을 엎지르게 되었는데 아들이 멋쩍어 하면서 저에게 놀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물이 뚝뚝 흐르는데 휴지를 꺼낼 생각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그 아가씨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제 옷에 묻는 물을 닦아주더라고요. 어머님, 그냥 물이라서 다행히 얼룩은 지지 않겠어요. 축축하시죠? 손수건 덧대고 계시면 덜 축축하실 거예요. 저는 정말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습니다. 손수건을 들고 다니는 여자라니 정말 첫인상부터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고 꽤 오래 만났다면서 결혼을 준비하려고 한다며 인사를 시키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당장 일이 있어서 하겠다는 건 아니고 천천히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라고 저에게 꼭 소개를 시켜주고 싶었대요. 그 이야기를 하는 아들의 옆에 앉은 아가씨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는데 정말 예뻐도 너무 예뻤습니다. 저에게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하는데 더 볼 것도 없다.
최고의 며느리감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가씨는 자기 이름이 김민지며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는데 정말 100만 불짜리 조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내가 참 우리 아들 어릴 적에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아주 호되게 당하면서 살았어. 나는 절대로 시집살이 같은 거 안 시키겠다고 마음먹었다. 혹시 그런 게 걱정이 된다면 걱정도 하지 말라고 미리 말하는 거야. 내가 무조건 예뻐해주고 사랑해줄게. 그러니까 예비 며느리가 글쎄 눈물을 막 글썽거리면서 자기가 사실은 조실 부모를 하는 바람에 외롭게 자랐다고 저 같은 사람이 자기의 시모가 되면 행복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예비 며느리를 보면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의 편이 되어줘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예비 며느리를 참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심심해할까봐 며느리가 운영하는 꽃집에 저를 불러다가 꽃꽂이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고, 제가 새로운 전자기기를 사면 사용 방법을 세세하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혼자서 뭘 하는 게 어색해서 집에만 콕 틀어박혀 있는 편이었는데 우리 예비 며느리가 저를 이곳저곳 엄청나게 데리고 돌아다녀 줬습니다. 전시회도 보여주고 난생 처음 동물원이라는 곳에 가서 구경도 하고, 저는 정말 사는 게 바빠서 그런 여가 생활을 즐겨본 적이 없었기에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저를 데리고 어딜 가겠다고 말이라도 꺼내면 저는 설레는 마음에 밤잠을 설치기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사는 게 바빠서 우리 아들을 데리고도 그런 곳을 한 번도 방문해 본 적 없었는데 말년이 정말 호강하는 게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며느리의 사이는 정말 딸과 엄마처럼 두말할 거 없이 돈독한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어머님 같은 분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뻐요. 평생 제가 효도하면서 잘 모시고 살게요. 우리 지금처럼 평생 행복해요. 어머님을 알게 되어서 부모님께 받지 못한 사랑을 받은 기분이고 저에게도 진정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다. 나도 아들 하나 키우면서 답답한 날도 있고 속이 상하는 일도 여럿 있었는데 정말 딸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구나. 우리 사이 변치 말고 앞으로도 항상 서로를 배려하면서 슬픈 일, 기쁜 일 모두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이 덕분에 제가 어머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도 제가 이렇게 멋진 시어머니를 만났다는 걸 보시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 아프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오래오래 살아요. 우리 며느리는 얼마나 말도 예쁘게 하는지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는데 저도 눈물이 절로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시집살이고 고생했던 그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우리 며느리에게는 그런 고통을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얼굴에 그림자라도 드리울까 최대한 연락도 아껴가며 하며 며느리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런 천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하늘에 감사를 드리며 지내기를 수개월. 예비 며느리는 저의 진짜 며느리가 될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제 손을 잡고 이제 진짜 가족이라고 말을 하는데 참 주책맞게도 제가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엉엉 울어버렸지 뭡니까. 제가 일군 재산은 아니지만 우리 자식들 그리고 언젠가 만나게 될 손주들을 위해 모조리 쏘아붓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남들은 아들이 결혼할 때 섭섭한 마음이 든다고 하던데 저는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그런 생각 자체가 들지 않더라고요. 고맙다는 생각, 행복한 생각에 젖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의 든든한 벽이 되어주겠다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잃고 갖은 구박에 고생을 하면서도 버텨낼 수 있었던 제 전부였던 우리 아들. 아들을 키우는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었는지
결혼식 전날이 되니 하나하나 되짚게 되더군요. 그렇게 한 번 더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들었고 다음날 눈이 조금 붓긴 했지만 비싼 미용실에 가서 예쁘게 화장도 받고 결혼식장에서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저도 남편이 없었기에 인사를 받을 사람이 저뿐만이었다는 게 조금 외롭게 느껴지긴 했지만 좋았습니다. 꿋꿋하게 손님으로 와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잠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데 해면대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보영이가 결혼 간다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냐? 그러게. 과거 청산 싹 하고 이렇게 결혼한다고 하니까 웃기지 뭐야? 진짜 아무도 모르게 과거 청산이 된다는 게 신기해. 요즘은 숨기려면 못 숨기는 게 없다고 하잖아. 아무튼 보영이한테 인사나 하고 가자. 여기 뷔페 비싸다고 하던데. 얼마 전에 진이가 결혼식장 알아보는데 여기 비싸서 못하겠다고 했다더라. 진짜? 꽃장식도 비싸 보이긴 하더라. 보영이 그거 아주 제대로 봉잡았나 본데 배 아파서 어쩌냐? 다른 층에서 결혼을 하는 여자의 이야기인지 제 며느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했지만 은근히 귀에 거슬리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누군지는 몰라도 저의 며느리와 달리 이런 식으로 험담의 대상이 되다니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았구나 싶은 마음이 들고 그 여자의 혼주가 될 사람들이 불쌍해서 찝찝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처럼 참하고 예쁜 사람을 맞이했어야 했는데 보영이라는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는 사람은 참 힘들겠다 하면서 과거가 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식이 곧 시작된다는 말에 떨리는 마음으로 식장에 가서 앉았고 결혼식이 시작이 되었는데 슬쩍 주위를 둘러보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신부 측 하객들 사이로 우리 며느리랑은 결이 좀 맞지 않는 듯한 친구들이 몇 명 보였습니다. 우리 며느리를 항상 맏며느리에 어울리는 단정한 차림으로만 다녔었는데 신부 측 하객에는 파이기도 하고 짧기도 한 옷들을 입은 사람들이 보여서 조금 놀랬습니다. 물론 요즘 사람들이 각자의 취향을 존중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결혼식인데 저런 차림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아무튼 결혼식은 별탈 없이 무사히 잘 끝났고 신혼여행을 가는 아들 부부를 배웅하고 집에 오니까 은근히 적적하더라고요. 가까운 곳으로 신혼집을 얻어서 나가긴 했지만 앞으로 혼자 지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이상하게 집이 크게 느껴지고 조용한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말이 많은 성격은 아니긴 했지만 사람의 온기가 있다가 사라지니 뭔가 울적해지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 다행이었던 건 우리 며느리가 저를 극진히 챙겨서 앞으로도 이런 외로움을 느낄 날이 며칠이나 있겠나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들의 결혼 생활을 제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저와 데이트를 즐기고 별일이 없어도 제가 뭘 하는지 궁금해하면서 연락을 했던 며느리가 저에게 연락을 완전히 뚝 끊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먼저 며느리에게 연락을 해서 이번 주에 뭐하냐? 같이 놀러라도 갈까? 하고 물어보면 바빠요. 딱 3글자만 도착하고요. 이번 주에는 꽃시장에 가야 해서 시간이 없다길래 같이 꽃시장 구경을 따라가고 싶다고 했더니 거길 저보고 왜 따라오냐고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저를 만나러 올 생각도 연락을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차갑게 구는 며느리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아들에게 혹시 뭐 실수한 부분이라도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며느리의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별 대수롭지 않게 민지가 바빠서 그런 걸 거라며 요즘 SNS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저에게 뭘 하나 가입해서 며느리의 SNS를 구경하는데 꽃꽂이한 사진을 엄청나게 올렸더라고요. 꽃 만든 사진 밑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예뻐요, 저도 사고 싶어요 하는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신기해서 매일같이 며느리의 SNS 계정을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너무 적적하고 마음이 공허해서 아들 부부에게 연락을 해서 밥이라도 함께 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지만 예약한 시간이 다 되어서 아들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아들은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은근히 태도가 바뀐 며느리와 단둘이 밥을 먹으면서 어색한 공기가 흐르고 며느리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 한마디 없이 밥을 먹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지만 며느리의 기분을 맞춰주고 싶어서 분위기를 만들어 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말도 많이 걸고요. 일부러 더 힘든 거 없냐, 우리 아들이랑은 잘 지내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며느리는 대충 대꾸하고 말더라고요. 영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고 오해가 쌓여있는 게 있다면 말로써 풀어내는 게 서로의 관계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며느리야, 혹시 이 시애미에게 뭔가 서운한 거라도 있니? 아님 불편한 게 있는 게야? 아니요, 없어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자체가 불편하네요. 너무 차갑고 무뚝뚝하게 말을 하는 며느리에게 놀라서 저는 그 자리에서 딱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눈치를 보다가 결국 밥을 다 먹고 찝찝한 마음에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가방을 뒤적거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이가 저보고 계산을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제가 사주고 싶은 마음에 며느리에게 카드 꺼내지 말라고 제가 계산을 하겠다고 며느리의 가방을 살짝 쳤고 며느리는 가방을 뒤지다가 그만 가방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가방에서 며느리의 물건이 쏟아져 나왔는데 거기에 담배가 떡하니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식당인 것도 까먹은 채로 며느리에게 큰 소리로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 너도 담배 피우니? 아씨! 당연히 며느리가 담배를 피운다는 것 자체도 충격적이었으나 며느리가 인상을 팍 쓰면서 저에게 아이씨라고 비속어를 뱉은 것도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항상 제 앞에서 바르고 고운 말만 썼던 우리 며느리 입에서 아이씨라니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해 입을 떡 벌리고 있었다고 하면 상상이나 가실까요?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며느리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자 며느리가 인상을 풀지 않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순간 계산대 앞에 있던 종업원까지 전부 놀라서 며느리와 제 얼굴을 번갈아가며 쳐다봤으니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저는 일단 며느리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강요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조언을 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담배라면 치를 떠는 놈이야. 학창시절에 겪은 사건들이 조금 있어서 절대로 담배는 안 쳐다보는 놈이니까 고개라도 들키지 마라. 그러니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가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끊으려고 했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뻔뻔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뻔뻔함에 놀라서 시선을 피하자 갑자기 애교 있는 말투로 아들에게는 꼭 비밀로 해달라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면서 팔짱을 끼는 게 아니겠습니까? 며느리의 가면이 확확 바뀌는 것이 놀라웠지만 내색을 하지 않고 제가 예뻐하는 며느리에게 알겠다고 아들에게는 꼭 비밀로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걸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더 지나고 오랜만에 저희 집에 모여서 아들 부부와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TV를 틀었더니 뉴스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학교폭력위원회다 뭐다 처리도 되게 잘해주기도 하지만 법이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심화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예전 생각이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다. 예전에는 저런 일 있으면 가해자 편에 서서 쉬쉬하기 바빴는데. 그러게나 말이다. 그래도 저런 일은 더 피해자 편으로 서줘야 돼. 가해자들 얼굴 공개도 다 해야 되고. 아들과 떠드는데 며느리 표정이 별로 좋지 않고 밥도 깨작깨작 뒤적이며 먹더라고요. 혹시 밥이 맛이 없나 아니면 다른 일이 있나 싶어서 어디 불편하냐고 물어보니
소화가 잘 안 되어서 밥을 못 먹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며느리가 영 피곤해 보여서 얼마나 걱정이 되었는지 집으로 빨리 가보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시모가 치매로 사고를 당한 이후부터 마음 붙일 곳이 필요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했을 때부터 다니고 있었는데 시모의 사고 이후에 완전히 종교에 빠지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제가 권사 자리까지 하고 있으니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지 아시겠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교회에 꽤 친하게 지내는 젊은 집사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머뭇거리면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권사님 며느리 이름이 뭐라 그러셨었죠? 민지야, 민지. 김민지. 이상하네. 이거 권사님 며느리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학창시절 사진이랑 최근 사진이 있는데 저희 며느리 얼굴이더라고요. 친한 집사가 우리 아들 결혼식에 왔다가 며느리 얼굴을 봐서 기억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진이 왜 떠있는가 싶어서 저는 집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왜 우리 며느리 사진을 김 집사가 가지고 있어? 집사는 저에게 휴대폰을 내밀면서 여기 적힌 내용들을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보는데 글쎄 우리 며느리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고발글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익명으로 올린 글이었는데 플라워숍을 운영하고 있는 김보영을 고발합니다 하는 글인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우리 며느리가 중학생 때부터 담배를 피우고 불량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도 먹고 오토바이도 타고 교복도 줄이고 친구들 돈도 뺏었다고 했습니다. 학교도 잘 안 나가고 양아치로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개명을 하더니 꽃집을 열어서 천상 여자인 척하면서 장사를 한다고 말입니다. 플라워숍이 장사가 잘 돼서 자꾸 이곳저곳 끼글이 보이는데 그때 받았던 피해가 아직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너무나도 괴롭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놨는데 어찌나 생생하고 무섭고 소름이 끼치던지 저희 아들의 지난 과거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손을 벌벌 떨면서 글을 읽고 있자 집사가 저에게 이혼이라도 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런 무서운 여자를 어떻게 며느리로 데리고 사냐고 하더라고요.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지 않나? 익명 게시판인데다가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상하잖아. 그러자 집사가 저에게 하는 말이 피해자가 자기 건너 아는 분의 딸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수준이라며 학창시절의 기억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김보영, 보영. 결혼식 날 화장실에서 들었던 그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과거를 청산했다는 보영이 그게 바로 우리 며느리였던 것입니다. 저는 피해자를 만나보고 싶어 김 집사를 통해 말을 전했고 용기를 내어 찾아가게 되었는데 한눈에 봐도 그 피해자가 너무나도 피폐해 보였습니다. 우리 며느리에게 당했던 일을 줄줄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우리 며느리에게 당했던 일들을 기록해놨다며 저에게 일기들을 보여주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것은 말입니다. 그 시절 학교 폭력에 대해 무지했던 시절임에도 폴라로이드 사진기로 상처를 하나하나 다 찍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을 위해서 기록이 필요했다며 상처를 입은 모든 부위의 사진을 기록해두었더군요. 저는 피해자에게 이 증거물을 빌려줄 수 있겠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고민 끝에 저에게 복사본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 또한 학교 폭력으로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였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가족이라고 감싸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들고 우리 아들을 찾아가게 되었고 아들은 영문도 모르고 일기를 받아들여 읽었다가 경악과 분노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희에게 처음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이중적인 행동에 치를 떨었어요. 나는
저런 소름 끼치는 아이를 며느리로 받아줄 수 없다. 이혼하지 않으면 당연히 너도 보지 않을 거고 재산도 한 푼 물려주지 않을 테다. 고통을 받은 아이들을 위해 돈을 기부하고 죽어버릴 테니 그런 줄 알고 이혼해 당장. 아들 또한 저와 생각이 같았는지 이혼을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이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는 며느리가 당하는 꼴을 보고 싶다며 용기 내서 마주하고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아들 집에 찾아갔고 며느리는 피해자를 알아본 것인지 눈이 엄청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피해자가 쓴 일기를 던져주니까 전부 다 생생하게 기억이라도 나는 것인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악어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이거 다 제가 철없던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한 짓이에요. 피해자는 어이가 없어 했고 저와 아들 또한 며느리를 질책하듯이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무릎을 꿇고 자기 변명을 하며 잘못했다는 소리는 단 한 번도 하지 않던 며느리가 저희도 꿈쩍하지 않자 갑자기 무릎을 툴툴 털며 일어나더라고요. 그러고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뱉어냈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아직까지도 들먹이면서 사람 피곤하게 해? 그래 미안해. 근데 너도 문제 있는 거 알지? 피해망상에 찌들어서 아직까지 내 탓하고 사는 거 좀 그렇다. 막말로 네 인생 말아먹은 건 넌데 왜 내 탓을 하고 그래? 제가 글쎄 그 말에 눈깔이 돌아서 아들이 처음 내주었던 커피잔을 들어 며느리의 얼굴에 커피를 확 부어버렸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계집애 같으니라고. 이 못된 년. 감히 이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놓고 뭐라고? 피해자 탓을 해? 이 죽일 년, 이 망할 년. 너 같은 건 사회에 발 디딜 수 없게 만들어야 해. 며느리는 갑자기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된 것이 수치심이라도 들었는지 얼굴이 붉어지며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약한 사람이 죄지. 나는 잘못한 거 없다니까.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 당할 때 나는 그저 거둔 것뿐이야. 억울해. 모든 가해자들은 장난이었다고, 자기 잘못은 없다고들 말해. 나는 내 와이프가 그런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여자인 줄 몰랐다. 작정하고 연기를 하면서 나를 속였다는 걸 지금 이 꼴을 보니까 알 수 있네. 너 같은 년은 콩밥 제대로 한번 먹어야 해. 세상에 사람을 돌로 쳐야지만 살인인 줄 알아? 네가 한 행동은 한 사람을 죽인 거나 다름없는 행동이야. 평생 속죄해도 모자랄 판에 억울해? 물려받을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혼을 해줘? 누구 좋으라고? 그러자 아들이 며느리의 뺨을 냅다 갈겨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뺨을 맞은 며느리는 휘청거리며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여기 일기에 적힌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세뇌드는 기본으로 때렸더라. 맞아보니까 어때? 너도 똑같이 당하고 싶으면 이혼하지 말고 버텨봐 한번. 어떻게 당신이 나를 때릴 수가 있어? 너도 그러고 살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아주 재미있겠다. 네가 했던 짓 그대로 나한테 당하면서 살면 그때는 반성이 좀 되려나? 여기 보니까 물도 뿌리고 옷도 훔치고 못된 짓을 아주 많이 했던데.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해줄게. 며느리는 그제야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주랭랑을 치듯이 뒷걸음질을 치던 며느리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고 저희는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들은 결단력 있게 소송을 준비했고 피해자 또한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며느리의 꽃집은 일파만파 퍼진 그 글 덕분에 사람들에게 테러를 당하게 되었고 결국 가게마저 접게 되었습니다. 사진이며 이름이며 전부 떠도는 바람에 동네는 물론이고 그 어디에서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이혼은 빠르게 정리가 되었고 당연히 결혼 파탄의 원인이 된 며느리가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사건은 일부 승소 결과만 나오게 되었고
전체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무리 없이 승소할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 방송을 통해서 퍼지다가 결국 뉴스에까지 나오게 되었고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 사건이 되어서 법원도 가해자의 편을 쉽게 들 수 없을 것이라 변호사가 설명하더군요. 모든 일이 저희 손을 떠난 지금 우리 아들은 이혼의 아픔을 치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유가 명확한 이혼이었기에 아들은 힘들지 않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 말을 하긴 했지만 정부치고 산세월이 있었기에 저는 묵묵히 아들의 곁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아들이 전부 다 훌훌 터는 그날 아들과 함께 학교 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을 위해 기부도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죄를 짓고 사람들의 마음을 짓이긴 놈들이 전부 벌받는 세상이 오길 기다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주지 마시고 상처를 입으셨다면 새살이 돋아날 때까지 본인의 마음을 단단하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